하늘에서 눈이 펑펑 오네요. 저는 강원도 산골 어느 저수지 옆입니다. 철조망 저 너머로 넓은 공터가 눈에 푹 덮여 있습니다. 분양 중이라는 현수막이 철조망에 매달려 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서서 손에 든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대출 불가 통지서였습니다. 2억 3천만 원이 이렇게 한순간에 사라질 줄은 몰랐습니다. 28년 동안 숨만 쉬고 살아가며 제 노후를 위해서 알뜰살뜰 모은 돈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지으려 했습니다. 산책로도 만들고 테라스도 만들고 제가 책 읽은 걸 좋아해서 책도 많이 구비해 놓고 손님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손에 남은 건 이 한 장의 서류뿐입니다. 저는 28년 동안 지방청 세무과에서 일했습니다. 세금을 걷고 탈세를 적발하고 규정대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퇴직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받았고 그동안 모아둔 저축이 8천만 원 있었습니다. 합치면 2억 3천만 원이네요. 평생을 모은 돈이었습니다. 저는 이 돈으로 강원도 산골 예쁜 저수지 옆에 베이커리 카페를 열기로 했습니다. 총 사업비 45억짜리 대규모 카페였습니다. 500평 건물에 저수지 산책로도 있고 포토존도 있는 곳이었습니다. 은행에서 40억 대출 승인을 받았습니다. 제 아파트와 퇴직금을 담보로 잡고 말이죠. 당장 계약금으로 2억이 필요했고 책을 구비해 놓을 여유 자금이 조금 더 필요했습니다. 친구에게 자금 이야기를 하니 당근마켓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거래가 된다고 거기에 팔 물건이 있는지 찾아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유품인 골동품을 팔기로 했어요. 얼른 당근마켓에 올렸습니다. 총 1,000만 원 어치 게시글을 올린 지 30분 만에 연락이 왔어요. 900만 원을 먼저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만나서 물건 확인 후 나머지 100만 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의심이 들었어요. 하지만 정말로 900만 원이 제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900만 원이나 먼저 준 사람이 100만 원 때문에 도망칠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정중한 30대 남성이었습니다. 물건을 꼼꼼히 확인하더니 만족스러워 했습니다. 은행 가서 바로 입금하겠다고 했습니다. 10분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물건을 먼저 건넸습니다. 하지만 30분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1시간이 지나도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문자가 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이라고 했습니다. 제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겁이 났어요. 대출이 취소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들이 시키는 대로 앱을 설치했습니다. 통장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도 입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은행에 갔어요. 너무 일찍 도착해서 은행 문이 열릴 때까지 한참을 기다렸어요. 마침내 은행 문이 열리고 잔액을 보니 제 계좌 잔액은 0원이었습니다. 2억 3천만 원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대출은 불가능해졌습니다. 베이커리 카페 계약도 취소되었어요. 당근마켓에 물건을 팔았다고 이게 도대체 가능한 일일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항상 시청자님께 행운만이 가득하길 빌겠습니다. 그럼 2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학원 복도입니다. 밤 10시네요.
학생들이 모두 하교한 뒤입니다. 저는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고 있습니다. 무릎 보호대가 바닥에 닿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예전에는 세무과 직인을 찍던 손이었어요. 서류에 도장을 찍고 탈세 의심권을 검토하고 규정대로 일을 처리하던 손이었어요. 지금은 걸레를 쥐고 있습니다. 창밖으론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립니다. 남편이에요. 언제 들어오냐는 문자입니다.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까지 닦고 나서야 집에 갈 수 있거든요. 저는 28년 동안 지방청 세무과에서 일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출근했어요. 제 책상은 창가 쪽 세 번째입니다. 컴퓨터를 켜고 서류를 펼치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세금 신고서를 검토하고 탈세 의심권을 조사하고 체납자에게 독촉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규정을 어기는 건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까다롭다고 했지만 저는 그게 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법대로 하는 게 맞다고 믿었어요. 여름에는 더워도 꼭 정장을 입었고 겨울에는 추워도 정시에 출근했습니다. 병가를 쓴 적이 거의 없었어요. 승진 심사 때마다 상사들은 제 근무 태도를 칭찬했습니다. 저는 그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여성 공무원으로서 흔들림 없이 일해왔다는 게 뿌듯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남편이 저녁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딸아이가 어렸을 때는 제가 늦게 들어와도 기다렸습니다. 저는 딸에게 미안했지만 일을 소홀히 할 수는 없었어요. 딸은 잘 자라주었습니다. 대학을 나오고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했어요. 결혼식 날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이 아이를 키우느라 고생한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아파트 대출도 전부 갚았어요. 20년 동안 매달 빠짐없이 갚았어요. 마지막 대출금을 갚던 날 은행에서 나와 남편과 저는 서로 부둥켜 안고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무에게도 빚지지 않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퇴직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동안 모아둔 저축이 8천만 원 있었고 합치면 2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통장 잔액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좋아하는 베이킹을 하며 살 수 있겠구나. 여유롭게 살 수 있겠구나. 평생 규정과 숫자만 보며 살았으니 이제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빵을 구워주는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정년퇴직을 하고 나니 무료했습니다. 28년 동안 매일 출근하던 사람이 갑자기 할 일이 없어졌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어디를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회사에 다녔고 딸은 결혼해서 따로 살았습니다. 저 혼자 집에 있으니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갔습니다. 어느 날 남편과 강원도로 여행을 갔습니다. 주말에 드라이브를 하다가 예쁜 저수지를 발견했어요. 물이 맑고 산책로가 있고 사람들이 여유롭게 걸어다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수지 옆에 카페 하나가 있었는데 손님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기서 베이커리 카페 하면 좋겠다고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강원도 베이커리 카페, 창업, 분양 같은 단어들을 검색했습니다. 그러다가 광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강원도 저수지 옆 대규모 베이커리 카페 분양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사진이 너무 예뻤습니다. 500평 규모 건물에 통유리 창이 있고
저수지가 한눈에 보이는 테라스가 있었습니다. 산책로도 있고 포토존도 있었어요. 저는 본사 설명회에 신청했습니다. 이틀 뒤 서울에 있는 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회의실에는 저희 같은 예비 창업자들이 10명쯤 앉아 있었어요. 본사 담당자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월 매출 예상치가 3천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인건비와 재료비를 빼도 순이익이 1천만 원은 된다고 했어요. 3년이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세무과에서 일하면서 숫자는 질리도록 봤거든요. 총 사업비가 45억이었습니다. 건물, 설비, 인테리어, 저수지 산책로 공사비까지 전부 포함된 금액이었어요. 저한테는 2억 3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은행 대출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은행에 갔습니다. 대출 상담을 받았어요. 담당자가 제 아파트 시세를 확인하고 퇴직금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40억까지 대출 가능하다고요. 담보로 아파트와 퇴직금을 잡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안심했습니다. 이제 계약금만 내면 되는 거였어요. 본사에서는 계약금으로 2억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2억 3천만 원 중에서 2억을 계약금으로 내기로 했어요. 나머지 3천만 원은 운영 자금으로 남겨두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빵 재료도 미리 사야 하고 책도 구비해서 북카페 느낌도 내고 싶었거든요. 그때 친구가 말했습니다. 당근마켓에서 물건을 팔아보라고요. 요즘은 거기서 거래가 잘 된다고 했어요. 저는 집에 있는 물건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며 물려주신 골동품들이 있었어요. 도자기 몇 점과 오래된 그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골동품을 좋아하셨거든요. 저는 그걸 보관만 하고 있었습니다. 감정을 받으러 갔습니다. 골동품 전문가가 보더니 1천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1천만 원이면 충분한 여유 자금이 생기는 거였어요. 어머니도 제가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쓰는 거라면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모든 게 계획대로 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숫자도 맞았고, 대출도 승인받았고, 본사 설명도 믿을만 했어요. 나만은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세무과에서 일했으니까 숫자를 잘 안다고요. 사기 같은 건 절대 안 당한다고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당근마켓 앱을 설치했습니다. 딸이 예전에 이 앱 좋다고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사진을 찍었어요. 어머니 유품인 도자기와 그림을 정성스럽게 배치해서 찍었습니다. 설명도 정직하게 썼어요. 조선시대 도자기, 유명 화가의 그림, 감정서 있음. 가격은 1천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게시글을 올리고 30분쯤 지났을 때였어요. 알림이 울렸습니다. 메시지가 온 거였어요. 상대방은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게시글 보고 연락드립니다. 물건 상태가 정말 좋아 보이네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제안을 했어요. 900만 원을 먼저 보내드리고 직접 만나서 물건 확인 후 나머지 100만 원을 드리겠다고요. 저는 순간 의심이 들었습니다. 왜 먼저 돈을 보낸다는 걸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상대방이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고가 물건이라 진심을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만나서 진품 확인 후 거래하면 되니까 안전하잖아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말이 되는 것 같았어요. 900만 원이나 먼저 주는 사람이 100만 원 때문에 사기를 칠까요? 그건 손해 아닌가요? 오히려 진짜 구매 의사가 있으니까 성의를 보이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보여줬어요. 남편도 신기해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거래하나 보다 우리가 몰랐던 방식이네. 남편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좋아요. 그럼 계좌번호 알려드릴게요. 제 계좌번호를 보냈어요.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10분쯤 지났을 때 남편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입금 900만 원. 잔액 1억 6,100만 원. 정말로 들어온 거였어요. 저는 남편과 서로 쳐다봤습니다. 진짜네. 진짜 돈이 들어왔어. 그 순간 저희는 완전히 안심했습니다. 900만 원이나 먼저 보낸 사람이 사기꾼일 리가 없잖아요. 이제 100만 원만 받으면 되는 거였어요. 물건도 직접 만나서 확인시켜드리고 건네주면 되고요. 완벽한 거래라고 생각했습니다. 상대방한테 다시 메시지를 보냈어요. 입금 확인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상대방은 빠르게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시청역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우리 집 근처였습니다. 더욱 안심이 됐어요. 동네 사람일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설렜습니다. 내일 100만 원만 받으면 1000만 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베이커리 카페 준비도 더 여유롭게 할 수 있었어요. 남편도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우리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작은 의심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걸까? 딸한테 물어볼까? 그런데 딸은 바쁠 거고 괜히 걱정시키기 싫었어요. 이미 900만 원이 들어왔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저는 그 의심을 무시했습니다.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어요. 다음 날 오후 2시, 저와 남편은 시청역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어머니 유품을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가방에 넣었어요. 도자기는 뽁뽁이로 여러 겹 감싸고 그림은 액자재 보호 커버를 씌웠습니다. 조심스럽게 들고 나왔어요. 카페에 도착했을 때 30대로 보이는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깔끔한 셔츠에 정장 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저희를 보자 일어나서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연락드린 사람입니다. 목소리도 정중했고 태도도 예의 바랐어요. 저는 이 사람을 보는 순간 더 안심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물건을 꺼내 보여드렸어요. 남성은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도자기를 여러 각도에서 보고 그림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감정서도 확인했습니다. 진품을 확인하는 모습이 전문가처럼 보였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상태가 정말 좋네요. 잘 보관하셨어요. 저는 뿌듯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아끼신 물건들이니까 당연히 소중하게 보관했죠. 이제 100만 원만 받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때 그 남성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니 누군가와 통화를 했어요. 네, 지금 물건 확인했어요. 진품 맞습니다. 상태도 좋고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1000만 원짜리 물건을 사는 거니까 가족이나 지인한테 확인받는 거겠죠.
통화를 마친 남성이 말했습니다. 물건은 확인했는데요. 지금 바로 100만 원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현금이 없어서요.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그럼 어떡하죠? 남편도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남성은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설명했어요. 지금 은행 가서 바로 입금해 드릴게요. 10분이면 됩니다. 물건은 제가 먼저 가져가도 될까요? 어차피 900만 원은 이미 드렸으니까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물건을 먼저 주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남편 표정을 보니 괜찮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이미 900만 원을 받았으니까 100만 원은 곧 들어올 거라는 믿음이었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900만 원이나 먼저 준 사람이 100만 원 때문에 도망갈 리가 없잖아요. 결국 저는 물건을 건넸습니다. 도자기, 그림, 감정서 모두요. 남성은 물건을 받아들고 다시 한번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바로 입금해 드릴게요. 그리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저와 남편은 카페에 남아서 커피를 마시며 입금을 기다렸어요. 10분이 지났습니다. 아직 입금 문자가 오지 않았어요. 남편이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20분이 지났어요.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당근마켓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입금 언제 되나요? 하지만 답장이 없었어요.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연락 주세요. 여전히 답이 없었습니다. 30분이 지나자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편도 점점 얼굴이 굳어갔어요. 전화를 걸어볼까? 하지만 당근마켓 앱에서는 전화번호를 바로 알 수 없었어요. 메시지로만 연락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연락은 여전히 없었어요. 저희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남편은 계속 휴대폰만 확인했습니다. 저도 당근마켓 앱을 계속 새로 고침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봤어요. 혹시 문자가 왔나? 혹시 연락이 왔나?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정말로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남편 휴대폰으로 문자 하나가 온 거예요. 고객님의 계좌가 불법 거래에 연루되어 거래 정지 예정입니다. 즉시 연락 바랍니다. 파란색 글씨로 된 전화번호와 함께 긴 문자였어요. 저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이 그 문자를 저한테 보여줬을 때 저는 손이 떨렸어요. 불법 거래라니요. 거래 정지라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건가요?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문자 속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저는 옆에서 남편 휴대폰을 스피커폰으로 켰어요. 전화벨이 울렸고 곧 남성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보안팀입니다. 침착하고 공식적인 목소리였어요.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희 계좌가 문제가 있다고 문자가 왔는데요. 그 남성은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고객님 계좌로 불법 자금 900만 원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지금 당장 조치하지 않으면
계좌가 이틀 안에 완전히 동결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계좌가 동결된다고요? 1억 6천만 원 이상이 들어있는 계좌가 동결된다고요? 그럼 대출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베이커리 카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남성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몇 시간 전에 입금된 900만 원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자금으로 확인됐습니다. 고객님께서 어떤 거래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당근마켓에서 물건을 팔았다고요. 골동품을 팔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성의 목소리 톤이 급격히 낮아졌어요. 아, 그렇군요. 고객님께서 사기 조직에 돈 세탁에 이용당하신 겁니다. 지금 이 상태로 두시면 고객님도 공범으로 조사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범이라는 말에 저는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공범이요? 우리가요? 남편도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공범이요? 우리는 그냥 물건을 팔았을 뿐인데요. 그 남성은 안타까운 듯한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고객님께서는 피해자이시지만 현재 법적으로는 범죄 자금을 받으신 상태입니다. 빨리 조치하지 않으면 대출 승인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대출 승인 취소라는 말에 저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40억 대출이 안 되면 베이커리 카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약금 2억은 이미 준비했는데요. 저는 남편 손을 꼭 잡았어요. 남편 손도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 남성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지금 즉시 안전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고객님 명의로 된 모든 계좌가 조사 대상입니다. 부인 명의 계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명의까지 조사가 확대될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에 더욱 겁이 났습니다. 제 명의 계좌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요? 우리 부부가 평생 모은 돈이 전부 위험에 처한 거예요? 남편도 창백한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어요. 그 남성이 대답했습니다. 지금 바로 안전계좌로 전 재산을 이체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보호 조치를 받으실 수 있어요. 늦으면 계좌 거래 정지뿐만 아니라 신용 등급도 떨어집니다. 대출도 불가능해지고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세무과에서 28년 동안 일했습니다. 법을 어기는 사람들을 조사했어요. 그런 제가 범죄에 연루됐다니요. 절대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냐고요? 그 남성은 침착하게 지시했습니다. 먼저 새로운 은행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긴급 상황이니까 일반 앱이 아닌 금융감독원 전용 앱을 사용하셔야 해요. 지금 문자로 앱 설치 주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남편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어요. 인터넷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주소를 눌렀어요. 앱 설치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 긴급 보안 앱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남편은 설치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2억 6천만 원이 있고 대출 40억이 걸린 상황에서 망설일 시간이 없었어요. 만약 조치를 안 하면 전부 날아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앱이 설치되자 그 남성이 말했습니다. 이제 개인정보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통장 비밀번호, 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까지 모두 입력해 주세요.
그래야 안전계좌로 보호 조치가 가능합니다. 남편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통장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했어요. 공인인증서 비밀번호까지 입력했습니다. 저도 제 계좌 정보를 입력했어요. 우리는 그게 우리를 구하는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모든 정보를 입력하자 그 남성이 말했습니다. 고객님 정말 다행입니다. 지금 안전계좌로 보호 조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몇 분 후면 완료될 예정이니 기다려주세요. 전화는 끊지 마시고 계속 연결해 두세요. 저와 남편은 전화를 켜놓은 채 기다렸습니다. 10분이 지났어요. 20분이 지났습니다. 그 남성은 계속 확인 중이라고만 말했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발 우리 돈이 안전하게 보호되길 바랐어요. 30분쯤 지났을 때 그 남성이 말했습니다. 고객님 보호 조치가 완료됐습니다. 총 금액 2억 3천만 원 전액이 안전계좌로 이체 완료됐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일 아침에 가까운 은행 지점을 방문하시면 정상 계좌로 다시 이체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안도했습니다. 다행이다. 우리 돈이 지켜졌구나. 남편도 긴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위험할 뻔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날 밤을 보냈어요. 불안하지만 어쨌든 돈은 지켜졌다고 믿으며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너무 일찍 도착해서 은행 문이 열릴 때까지 한참을 기다렸어요. 저는 계속 시계만 봤습니다. 빨리 문이 열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마침내 은행 문이 열렸습니다. 저희는 직원에게 달려갔습니다. 어제 금융감독원에서 연락받고 안전계좌로 돈을 옮겼는데 다시 정상 계좌로 이체하려고 왔다고 말했어요. 은행 직원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이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어제 일을 설명했어요. 계좌가 불법 거래에 연루됐다는 문자를 받았고 금융감독원에서 전화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앱을 설치하고 안전계좌로 돈을 옮겼다고 설명했어요. 은행 직원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직원이 저희를 상담실로 안내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저희 은행에서는 그런 문자를 보낸 적이 없습니다. 금융감독원도 절대 전화로 계좌 이체를 요구하지 않아요. 안전계좌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남편도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럼 어제 그 전화는 뭐였냐고요? 우리가 설치한 앱은 뭐였냐고요? 은행 직원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보이스피싱입니다. 보이스피싱?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은행 직원이 저희 계좌를 확인해 봤어요. 고객님 계좌에 현재 잔액이 없습니다.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2억 3천만 원이 있었는데 어떻게 없을 수가 있나요? 은행 직원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저녁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이 빠져나간 기록이 보였어요. 100만 원씩, 200만 원씩 여러 계좌로 이체된 흔적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면서 현실이 아니길 바랐어요. 꿈이라면 제발 깨어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은행 직원의 표정은 진지했고 화면 속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잔액 0원. 우리 계좌는 텅 비어 있었어요.
28년 동안 모은 돈이 하루 만에 사라진 겁니다.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담당 형사님이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형사님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이런 수법이 많습니다. 신종 사기라고 부르는 방식이에요. 형사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사기꾼이 먼저 당근마켓에서 판매글을 찾는답니다. 그리고 그 글을 그대로 베껴서 자기 계정으로 다시 올려요. 가격은 더 싸게 해서 빨리 구매자를 모집하는 거죠. 그럼 진짜 구매자가 나타나서 돈을 보냅니다. 하지만 그 돈은 사기꾼 계좌가 아니라 원래 판매자 계좌로 가는 거예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900만 원을 보낸 사람도 피해자였던 거예요. 그 사람은 사기꾼이 올린 가짜 판매글을 보고 제 계좌로 돈을 보낸 겁니다. 저는 그게 보증금인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다른 피해자가 골동품을 사려고 보낸 돈이었던 거죠. 베이커리 카페 본사에 전화했어요.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담당자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계약금 환불은 안 됩니다. 계약서에 명시돼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또 눈물이 났습니다. 대출 담당 직원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고객님 신용정보 조회 결과 이상 거래 내역이 발견됐습니다. 대출 승인이 취소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45억 규모 베이커리 카페는 사라졌습니다. 저는 지금 62살입니다. 학원 청소 및 야간 관리 일을 하고 있어요. 월급은 160만 원입니다. 밤 10시에 학생들이 다 하교하면 제가 복도를 닦습니다. 화장실을 청소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교실 불을 끕니다. 무릎 보호대를 하고 걸레를 밀 때마다 과거가 떠올라요. 세무과 사무실이 생각납니다. 제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서류들이요. 탈세 의심건, 세금 징수 내역, 체납자 명단. 저는 그 서류들을 정확하게 처리했어요. 법대로, 규정대로 일했습니다. 그런 제가 보이스피싱에 당했어요. 가장 아이러니한 건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전화를 믿었다는 겁니다. 저는 평생 법과 제도를 다루며 살았어요. 공식 기관을 의심할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게 약점이 됐어요. 법을 믿었던 사람이 법 사칭에 무너진 겁니다. 가끔 강원도 그 저수지에 가요. 철조망 너머로 공터를 바라봅니다. 분양 중이라는 현수막이 여전히 펄럭이고 있어요. 저기에 제 베이커리 카페가 있어야 했는데 손님들이 저수지 산책로를 걸으며 제가 구운 빵을 먹었어야 했는데 남편은 말수가 줄었습니다. 밥도 예전만큼 먹지 않아요. 밤에 잠도 못 자고 거실에 앉아 있을 때가 많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보는 게 더 괴로워요. 딸도 알게 됐습니다. 처음엔 화를 냈어요. 엄마 아빠가 어떻게 그런 사기를 당할 수 있냐고요. 하지만 지금은 그냥 걱정만 해요. 과거 동료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다들 퇴직 후 여유롭게 사신다는 소식이 들려요. 누구는 전원주택 샀다고, 누구는 손주 봤다고. 저는 그 자리에 낄 수가 없습니다. 학원 청소하며 살고 있다고 어떻게 말해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당근마켓은 좋은 앱입니다. 잘못이 없어요. 문제는 그걸 악용하는 사기꾼들이에요. 절대 개인 계좌로 돈을 주고받지 마세요. 안심결제나 당근페이로만 거래하세요. 큰 돈이 먼저 들어왔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사기꾼들의 함정입니다.
저는 900만 원이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완전히 속았어요. 그 돈은 다른 피해자가 보낸 돈이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전화 온다고 절대 믿지 마세요. 은행도, 금융감독원도, 경찰도 전화로 계좌 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안전계좌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전화가 오면 무조건 끊고 직접 은행에 가세요. 앱 설치하라고 하면 절대 설치하지 마세요. 특히 문자로 온 인터넷 주소는 클릭하지 마세요. 그게 악성 앱이에요. 저는 금융감독원 긴급보안 앱이라는 걸 설치했는데 그게 제 돈을 빼가는 도구였습니다. 비밀번호를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누가 뭐라고 해도요. 통장 비밀번호, 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모두요. 저는 모든 비밀번호를 알려줬고 그게 제 전 재산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대출 승인됐다고 끝이 아닙니다. 신용이 무너지면 모든 게 사라져요. 저는 2억 3천만 원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40억 대출도 날렸습니다. 꿈도 사라졌어요. 저는 지금 학원 복도를 닦으며 살고 있습니다. 62살에 다시 시작하는 삶입니다.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으려고 해요. 남편과 함께 버티고 있습니다. 법을 믿었던 사람이 법 사칭에 당했습니다. 공식 기관이라고 모두 진짜가 아닙니다. 의심하는 게 신뢰가 아닙니다. 가족한테 물어보는 게 창피한 일이 아니에요. 저는 혼자 결정하다가 모든 걸 잃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저처럼 당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려요.